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파트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순서에는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공부할 때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와요. 그렇지만 좀 지루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들 수가 있고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걸 왜 배우는지를 모르니까. 예. 하지만 거꾸로 전체가 어떤 거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거기에 이거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과목들이 이거다. 그러면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가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1번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체의 큰 윤곽을 보고 빈자리를 끼워 맞히는 이걸 이래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기본 형태의 틀만 잡아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자기학. 이때 전기자기학이라는 것은 이런 전기자기학의 한 그 제목이 아니고요. 전기학, 그 다음에 자기학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큰 것이. 그래서 이 전기자기학은 전기학과 자기학은 전압과 전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소자는 이제 RLC로 우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리액턴스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뭐가 돼? 전개와 자개, 포인팅 벡터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개와 자개를 다루는 것이 전기자기학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이론. 자, 회로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회로라고 하는 거는 전자들이 이동, 즉 전류가 이동하는 길을 갖다가 회로라고 하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쪽으로 물을 얼마 보내야 돼? 이쪽으로 물이 얼마 가야 돼? 그러면 이쪽에서 물을 쓰다가 뭐 한쪽에서 스위치를 잠궜어? 그럼 물이 일로 흘러가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의미, 즉 전류가 그러니까 즉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전기 현상의 그 소자는 RLC죠. 여기에 직류, 교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교류는 정연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정연파가 흘러 들어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를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회로망 이런 등등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어공학인데 요거는 제어공학은 산업기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제어의 기본 개념과 전달함수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어공학은 전기기사에만 해당되는데 자 회로이론의 연장이며 전기기사 종목에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서는 두 문제 정도가 자동제어의 개념 그 다음에 전달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기기기죠. 자, 전기기기는 우리가 전자기학을 이용과 그 다음에 전자기학의 원리 그리고 회로이론의 전류의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플레밍 오른손, 플레밍 왼손 이런 것들에 대한 뭐가 돼요? 발전기, 전동기,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라든가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 뭐가 됩니까? 변압기 이런 등등 아라고 원판을 이용한 우리가 아라고 원판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이해를 하려면 전자기학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도전동기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되겠다. 자, 전력공학. 이 전력공학 표현이 재미있죠. 여기 보시면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현상. 예. 이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전력공학은 사실 전체를 알면 좋아요. 전자기학도 좀 알고, 회로이론도 좀 알고, 전기기기를 알면 전력공학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갖다 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이 앞부분에, 즉, 전자기학이라든가, 회로이론이라든가, 전기기기를 모르시면 아주 이 머리가 복잡하게 아픈 과목이 또 뭐가 됩니까? 전력공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설비기술 기준. 자, 이 전기설비기술 기준은 간단한 겁니다. 전기줄 만지면 죽죠. 그러면 안 만지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높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울타리를 칠 때 사람이 넘어갈 수 없게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이 전기누리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의미도 있지만 이 전기설비 기준, 판단 기준의 기본 컨셉 또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의 그 컨셉이 뭐냐 하면 이거는 안전성, 즉 세이프티에 갖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경제성에 갖다 놓을 것이냐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어요. 또 안전성은 사람이 사는 거주 지역인데 이거는 거주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냐 아니면 도심지처럼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밀집, 인구 밀도가 높으냐 이제 그런 개념으로도 나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도 있고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두 개 다 뭐가 됩니까? 나쁜 방법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KC하고 전력공학하고 이 두 개의 파트는 정말로 잘 하셔야 되는데 전력공학 파트는 전자기학이라든가 회로이론, 전기기기를 좀 알아야 그걸 알아야 고득점 뭐 80점 이상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전기설비 판단 기준, 즉 이 전기설비 판단, 전기법규라고 예전부터 그랬죠.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단품으로 고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두 가지 타입의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예. 컨셉과 기본 원리를 다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놓은 파트도 있고 아니 나는 기본 컨셉은 알아. 근데 이 숫자 외워둔 게 또 이 숫자를 또 외워야 되잖아요. 이 숫자 외우는 게 좀 약해. 어떻게 외우는 방법,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두 분류의 입맛에 맞게끔 지금 거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김정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보이시죠? 그 양반 이름은 개념과 원리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보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난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숫자가 잘 안 외워져. 또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오유준 선생님의 강의 이렇게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준비를 해놨으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1과목, 그 2과목, 3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 이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제 경향에서 2번을 보십시오. 출제 경향의 2번. 증명이나 복잡한 응용 문제는 출제가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수학이 필요가 없다. 예. 미분, 적분, 편미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절대평가인데 공부는 상대평가로 한다. 바로 수학, 이제 미분, 적분, 뭐 편미분, 막 여기에, 예? 지수함수, 막 여기에 책 사다 놓고 공부한다 이런 얘기죠. 그 시간에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3문제 정도만 출제가 된다. 자, 물론 이제 4문제도 될 수 있겠죠. 5문제도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절대평가다. 그러니 우리가 노리는 거는 100점을 노리면 안 된다. 상대평가가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많이 받아야 선택될 확률이 높다라고 할 때는 미분, 적분, 편미분,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요. 전력공학. 자, 여기서 1번을 한번 보세요. 학문 자체로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나 이게 중요해. 예, 가장 어렵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문제 자체를 내면 너무 어려운 거라.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쉬워. 예. 그러면 개념 문제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겐 편하잖아. 유리하잖아. 개념을.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맨날 계산기 돌리는데 전력공학 계산기 이렇게 많이 안 눌러도 됩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건 수학도 아니야. 뭐 삼각함수밖에 더 있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자세하게 또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기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기기는 한 반반 정도 돼요. 물어보는 거 반,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도 난이도가 그 여러 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내지 1문제 정도는 어려워요. 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왔던 뭐가 돼? 분석표. 그 분석표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로이론. 자, 회로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건 전류가 흘러가는데 잘 흘러가느냐 못 흘러가느냐를 숫자로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계산 문제인데 뭐 매우 쉽습니다. 우리 그 강사님들께서 아주 또 쉽게 설명을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셔도 된다. 자, 제어공학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네, 여기는 KC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KC 하는데 그냥 편하게 마음 가지셔도 됩니다. 예.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요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설마 다른 파트에서는 문제 안 내고 KC에서 새로 개정된 부분에서만 20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파트에서 2-3문제가 나온다고 할 때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거는 우리 전기누리에서 다 가지고 있고 다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무작정 달려들지 말라. 이 파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작정 달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문제를 난이도상으로, 그러니까 출제 빈도상으로 나눠봐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출제 빈도를 상, 중, 하로 뭐가 돼요? 다 표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자격증 시험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죠. 그럼 몇 점 이상이면 됩니까?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상에 보세요. 출제 빈도가 제일 많은 상. 예, 출제 빈도가 얼마입니까? 70에서 85%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를 풀면서 그 개념, 문제만 풀면 안 돼요. 플러스 개념. 이거를 가지고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전반적인 그 크기,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형태를 알 수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중에 해당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터치를 한다면 합격에 이건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냥 뭐가 됩니까? 무시하셔도 된다. 무시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상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상의 형태에 해당하는, 상 등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예로 보여드린 거죠. 자, 폐곡면을 통하는 전속과 폐곡면 내부의 전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 자, 전속이죠.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힘이야.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누구예요? 가우스죠. 가우스. 예. 이런 단순한 기본 개념,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상, 즉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셔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단기 합격의 비법. 자, 여기 색깔 칠한 거 있죠? 합격은 65점에서 75점을 목표로 해서 중요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과감히 지우고 상과 중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고, 또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다루어 봤던 것이 아니다 보니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3번, 4번, 자, 밑에 있죠? 3번, 4번 반복해서 보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023년도 CBT에 대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 다른 건 없어요. PBT에서 CBT로 넘어갈 때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된다? 문제의 출제가 랜덤이다. 즉, 강의실에 20명이 시험을 볼 때 20명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번 문제를 봤을 때 20번 문제가 만약에 20번 문제가 난이도 A에 해당이 된다. 그럼 난이도 A에 해당이 된다. 20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난이도 A에 해당하는 문제가 총 20문제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랜덤화 되다 보니 문제 선택의 영역이 넓어졌다. 그러므로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 협소한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좀 더 넓은,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차근차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전기누리에 오시면은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필요한 부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강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야 이건 이거다 외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2023년도의 시험은 우리 저희 전기 누리와 함께 해서 꼭 합격의 영광을 같이 누려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